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죄를 푸는 곤충들, 법의곤충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할 고신대학교 박상현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의 이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는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경찰청의 과학수사자문위원, 그리고 여러 기관의 환경 관련, 특별히 곤충 관련되어서 여러 기관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현재는 경찰청과 부산시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고, 또 주요 연구 성과들을 국내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법곤충학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분야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법곤충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곤충학 분야는 포렌식 엔토몰로지라고 해서, 실은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법곤충학이라는 학문은 있었고요. 법곤충학은 여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응용곤충학의 한 분야로서 현실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하거나,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법곤충학의 세부 분야로는 도시곤충학, 창고곤충학, 법의곤충학이 있습니다. 도시곤충학은 얼번 엔토몰로지라고 해서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곤충 문제들과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곤충학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해충이에요. 도시에서 해충이 이렇게 대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해충들을 방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해충들이 대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또 이렇게 대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또 어떠한 관리들이 필요한지, 이런 연구들도 하고, 또 우리가 여름에 불청객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을이나 겨울에도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 모기예요, 모기. 모기는 특별히 이제 다른 곤충들하고는 다르게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죠. 일본 내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해충들이 의해서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연구하는 또 학문도 도시곤충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또는 또 다양한 도시화로 인해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익충들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칼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후변화가 가져올 곤충대란, 해충의 역습이 무섭다 라는 이런 것들. 조금 전 앞서 슬라이드에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발 해충들이 증가해서 언제 이들을 방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곤충이 뭔지 아세요? 네, 아마 아시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대벌레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꼭 대나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곤충인데, 최근에는 이런 대벌레들이 특정 지역에 대발생해서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죠. 그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테니스장. 밤이 되자 조명 위로 희뿌연 물체가 날아다닙니다.
시민들은 옷과 머리에 달라붙은 벌레를 떼기 바쁩니다. 운동할 때 막 머리에도 많이 붙어 있고 몸에도 붙어 있고 이래 옷 같은 데 붙어가지고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일부 시민들은 입을 가립니다. 불청객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입니다. 몸 길이 3cm, 날개를 펴면 5cm에 달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자전거 타요. 탁 쳐요. 그 막 눈에도 안경 뒤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이제 쉴 때 이렇게 좀 보고 빼고 그래요. 불편하죠. 동양 하루살이는 주로 5월 중하순부터 활동하는데 올해는 기온이 일찍 높아지면서 나타난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는 시간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 떼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기 옆을 보시면 조명에도 그리고 취재진의 옷에도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처 상가 풍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간판과 가림막 위에 하루살이들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쌓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에어컨을 일단 일찍 틀어야 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잠실나루역 바로 옆에 있는 상가입니다. 바닥을 보시면요, 하얀 가루로 보이는 물체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가까이서 보니 이 하얀 가루 모두가 동양 하루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쪽을 보시면요, 조명 아래 설치된 간판에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를 위한 진열대 위에도 하루살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간판 불을 끄거나 장사를 일찍 끝냅니다. 10시까지 한 사람들이 8시 되면 다 닫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불을 꺼놓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9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하루살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강변에 갈색띠로 보이는 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양 하루살이 애벌레의 허물입니다. 애벌레가 이곳에서 살다가 허물을 벗고 불빛이 많은 도심으로 날아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살충제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한강물을 다 없애지 않는 이상 없앨 방법은 없죠. 지자체는 동양 하루살이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바닥에 떨어진 하루살이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일반 빗자루에다가 마대자로 그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양 하루살이는 빛을 좋아할 뿐 사람들을 물거나 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무차별적으로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희정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곤충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전문가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한강에 살기 때문에 한강의 물을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적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루살이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하루살이가 생태계에서 좋은 역할들을 한다고 해도 적절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런 곤충들, 돌발 해충들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활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동양 하루살이는 왜 5월에 나타나느냐? 유충 시기를 보내고 5월이 되어야지만 성충이 되거든요. 이건 온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성충으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교미만 하고 뭐 구기도 태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충으로 물속에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화 때, 그 시기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동양 하루살이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충은 물속에서 사고 송충이 되어서 부화할 때 빛을 따라가니까 그 빛이 따라가지 않게 다른 강원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강 중간에 유역 중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배를 만들어서 동양하루살이가 우화할 시기가 되면 그 한강 중간에서 강한 빛을 키웁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가 좋아하는 빛들을요. 그럼 그 빛을 켜면 동양하루살이가 도시까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강에서 다시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개체 수를 줄어들이는 그런 정책적 제안들도 하고, 또 빛을 저 시기에는 높게 달는 게 아닌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로등이 다 위에 높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런 곤충들과 공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등을 두 종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로등에 한쪽은 높은 곳에서 빛을 이렇게 발산하게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아래 우리 무릎 높이에서 이렇게 또 전구를 하나 달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에는 그 밑에 전구만 불을 켜면 동양하루살이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낮게 나니까 저렇게 도심지까지 퍼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제한하고 어떻게 하면 도심지로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시곤충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창고곤충학은 배상곤충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장된 식품이나 농산물에 발생하는 곤충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에 어떤 이런 곤충들이 나왔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제조사가 잘못했는지 소비자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조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음식물에 이런 해충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특히 배상곤충학, 창고곤충학 문제는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관련 뉴스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건 먼저 기사를 보시면 음식물에서 이렇게 벌레가 나오면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 가게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미안하다 사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입는 옷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오점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 우리 옷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약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먼지 진드기나 존벌레 나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상하지 않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창고곤충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뉴스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죠.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식품에서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 접수가 매년 6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인조차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묘선 씨는 며칠 전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평소 즐기던 유명 식품업체의 라면을 먹다가 벌레 수십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국물에서 건진 게 한 40여 마리를 제가 건졌어요. 하나둘 쉬면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집사람은 그 벌레 보자마자 바로 토해버리고. 제품 포장지에 구멍이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통 소비 과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구매 이후 보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이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됐든 보관을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면에 어쨌거나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유통하는 소비자한테 들어오는 데까지의 과정은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는 얘기예요. 제조 과정상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애벌레와 성충이 나왔겠죠. 이렇게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매년 6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 여름이었던 것이 겨울로 돼버렸다든가 하면 여름에 있을 곤충이 겨울에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도저히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현행 관련법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책임을 따져 재발 방지를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인 규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이물이 저감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뭐 인력을 정원을 하든 뭐 조사 기법을 좀 고도화하든 어쨌든 원인 불명을 좀 추리해 나가야죠. 그 소비자들이 그 이물을 확보를 해서 식약처라든지 소비자원에 여기에 원인 규명의 책임을 아예 제조업체 측에 지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은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이게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저 라면이 어떤 브랜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 눈치채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누가 잘못을 했던 이 시시비를 갈리기 전에 저렇게 뉴스에 한번 나오게 되면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엄청 큰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뉴스를 본 순간 저 라면을 구입하지 않거든요. 혹시나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기업체들이 저런 일이 발생하면 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아까 건수를 보셨듯이 최근에는 저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업체들에서도 조사지법을 고도화한다든지 인력들을 충원해서 이런 문제들이 본인들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이 의뢰가 왔다고 하면 교수님은 첫 번째 저 종이 어떤 종인지를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라면 뒤편에 보면 그 라면을 어디서 제조했는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겠어요. 저 지역에서 저 곤충들이 서식하는지. 곤충은 아무데나 우리가 아무데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식하는 바운더리, 즉 서식지가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 첫 번째 그걸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확인하고 싶은 게 제조일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조일자부터 저분이 구입한 그런 일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일자, 공장에서 잘못을 했으면 저 애들이 자라나는데 시간들이 있잖아요. 만약 공장에서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만큼 자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지 역산해 보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 기법들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식품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뭐 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창고 곤충학자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기업에서도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제가 사는 곳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이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조금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불행하게도 표본이 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한번 뉴스를 보시면요. 구더기 치킨 판매 논란에 대해 가게 주인은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음식점 업주 A씨는 지난 26일 한국일보를 통해 우리는 신선한 닭을 받아서 매일 튀기는데 구더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매일 아침 닭을 튀긴다. 밤 11시에서 12시에는 다 소진돼서 못 판다며 통닭이 비쩍 마른 걸 보니 닭을 산 지 며칠이 지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사를 20년 넘게 했는데 동종업계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장사하기 힘들다며 구더기가 생겼으면 구매자가 전화 한 통만 했을 리가 있나, 찾아온 적도 없고 우리와 합의를 본 적도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앞서 구매자 B 씨는 친구가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닭을 자세히 보니 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긴 것 같았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개된 사진에는 구더기가 수십 마리가 붙어 있었는데요. B 씨는 이틀 뒤 추가 글을 올려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고 담당자가 친구에게 전화해 사진을 보내준 상태라며 월요일 오후에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아직까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겨 밖에서 밥도 못 사 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업체, 이 가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업체였거든요. 저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좀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구더기가 하얀색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랑 같이 튀겼으면 구더기가 똑같이 기름에 튀겨졌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흰색일 수가 없다라는 좀 부분이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더기가 사이즈가 되게 컸잖아요. 후두둑 떨어졌다고 하면 장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들이 알을 놓고 알들이 자라서 저 정도 사이즈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정 온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저분이 잘못했나? 라는데 조금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시료가 왔으면 제가 되게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하는 연구자가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곤충학은 메디컬 리걸 엔토몰로지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나 법의학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이용되는 곤충을 연구하는 것을 하는 학자들을 법의곤충학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한 30년도 전에 이 법의곤충학이라는 학문이 소개가 되었지만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요. 혹시 여러분들 유병헌 씨 아세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이라는 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되었을 때 거의 100고라된 걸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체가 워낙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몸에는 참 많은 구더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병헌이 맞는지, 왜냐면 CCTV에 최후행적이 찍혔는데 거기에서 불과 2, 3주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백골이 될 수 있어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가짜 뉴스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좀 법의곤충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의곤충학과 관련된 감정실을 만들었죠. 그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시신이나 주변에서 발견되는 곤충을 분석하면 사망 시간이나 약물 투여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시신의 부패가 심해 부검이 또 어려운 경우도 주변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곤충을 감정하는 연구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곤충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은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가 유병헌 씨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발견된 탓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 파악에 애를 먹던 경찰은 시신과 주변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토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학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선 낯선 기법인 탓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발견하고 즉시 어떤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졌으면 꽤 신뢰도가 높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발견이 늦어져서 일단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후 경찰은 2016년부터 국내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리들의 성장 데이터를 만들면서 감정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감정기법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법곤충 감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할 때 법곤충 분야는 그분이 그 시점에 거기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언제 돌아가신 건지 하는 중요한 단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수사기법입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곤충학자들이 주요 수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병헌 사건 이후 법곤충학을 이용해 범행 일자를 특정하거나 방임 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의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신에서 구더기를 채취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확한 사망 시점부터 약물 투여 여부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법곤충 감정실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 경찰청에서 의뢰받은 곤충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을 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종의 곤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을 가지고 사후 경과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경과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경찰 내 법곤충학 관련 인력이 20여 명에 불과한 데다 곤충에 대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 경찰은 대학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곤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뉴스 잘 보셨나요? 이 뉴스가 거의 한 10년 전의 뉴스고요. 그 연구를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시랑 우리 고신대학교 에서 감사하게 이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현장에서 이 기법들을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했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영상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법들이 더 발달이 되어서 하루? 길어도 이틀이면 그 결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법의곤충학 분야는 되게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면 1235년에 중국 성추라는 곳에서 법의곤충학, 즉 그때는 법의곤충학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했던 그 최초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한 마을에서 어떤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여자분의 상흔을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흔적을 상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흔적을 보니 낫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당시는 마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계신 검시관분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낫을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낫을 이렇게 마당 같은 데 펼쳐놓고 좀 기다렸죠. 검시관이 볼 때는 낫에는 전혀 뭐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범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씻겠죠. 씻었는데 한 그 낫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낫에 유독 많이 이렇게 파리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추궁을 했더니 그 낫의 주인이 자기가 살해를 했다라고 고백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낫을 쓰다 보면 여러분 크랙이라고 해서 금 같은 것들이 갈 수 있죠. 그게 거기에 아주 소량의 이렇게 혈액이 있어도 곤충들은 냄새에 의해서 이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프랑스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체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동한 흔적들을 파악하는 데 곤충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 사전에 다쳤는지, 그러니까 사후에 상흔인지, 예를 들면 상처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긴 상처인지, 이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을 파악하는데 법의곤충학을 이용한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약물이나 독극물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이런 곤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체가 부패하고 나면 부패를 하면 이렇게 조직 증거들이 썩어요. 썩기 때문에 거기서 DNA를 추출한다든지 약물을 추출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발견되는 구더기의 몸속에 이런 약물들의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를 국외에서는 연구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연구들이 진행해본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2025년부터 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제 연구실에 오면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의곤충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법의곤충학뿐만 아니라 수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찰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후경과 시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후경과 시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것에 큰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수사를 하게 되죠. 보통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체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돌아가신 분이 언제 마지막 목격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활 반응이라든지 행적들을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발견한 날짜부터 마지막 목격 시간까지를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 사후경과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모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의곤충학에서는 이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언제 돌아가셨다라고, 이 빨간 선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곤충들이 여기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그러면 곤충들이 산란을 하게 되고, 곤충 중에 특히 이제 파리들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알들이 자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셔야지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란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돌아가셨으니까 파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충들을 조사를 하면, 크기를 조사하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최소 사후경과 시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행적을 조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면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교수님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법의곤충학에서는 주로 관심을 가진 주요 관심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의곤충학에서도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데, 시식성 곤충, 그러니까 파리들의 성장 속도를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제 부패 단계를 보여드릴 건데, 사람이 부패하면서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프레시하지만 이렇게 몸에서 이제 숨을 쉴 수 없잖아요. 심장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렇게 가스화가 되고, 뭐 팽창기, 냄새가 나면 곤충들이 오고, 막 활성 부패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패 단계들마다
이렇게 접근하는 곤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곤충들의 천위 정보를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뇌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체온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사가 시작되면서 사후가 경직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몸의 색깔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후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사후 변화들을 가지고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검시하는 선생님들, 검시관분들이나 아니면 부검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병리학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시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후경직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시반은 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망 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시반이 생기게 되는데, 저 시반이 뭐냐면 이제 혈액이 몸을 따라서 순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피들이 고여서 생기는 것들을 시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명확하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망 후에 6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시반의 위치들은 바뀌지도 않고 사체가 이렇게 움직여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후경직도 일어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시반 현상을 봤을 때는 누워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죠. 이 방법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체온들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온법, 그래서 사망자의 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사망자가 놓여 있던 대기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심화 단계지만 이런 것들 여러 조건에 의해서 언제 돌아가시는 이런 체온법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모리츠 공식이라고 해서 사망하신 분의 직장 온도들, 아까 돌아가시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는 직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꽂고 측정을 해서 계절별 보정값을 이용해서 사후경과를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도 부패 정도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토탈 바디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는 TBS라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지를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시체 현상, 체온, 시반, 사후경직들을 활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정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초기 현상이 지나가서 중기, 말기에 들어가면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들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개발된 이 부패 정도를 수치한 방법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체가 부패하게 되면 곤충들이 거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곤충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야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오차가 되게 심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서 제가 실제 시체의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모습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신이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5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프레시 스테이지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체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장에서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우리 몸을 돌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몸에 이렇게 가스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풍선처럼 부풀게 돼요. 계속 부풀다 보면 피부가 찢어지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악취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곤충들이 오게 되고, 이때 많은 곤충들이 사람을 이제 동물성이기 때문에 먹이로 먹어서 이렇게 가죽만 남게 돼요. 가죽만 남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더기들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서 다 떠나요. 그리고 이런 가죽만 먹는 또 곤충들이 이제 사체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뼈만 남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체 부패의 5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레시, 블로트, 액티브 디케이, 드라이 또는 어드밴스드 디케이, 스켈레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신성기, 팽창기, 부패기, 건조기, 백고라, 뭐 이런 5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국외에서는 시체 농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테네시에 바디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 시체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법의곤충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저도 돼지 사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돼지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소화기관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털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실험 동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험 동물로 많이 이용하는 동물들이 뭐가 있죠? 예, 맞아요. 쥐나 토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종들은 털이 되게 많아요. 털이 많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데는 좀 오차도 있고, 또 다양한 실험 동물들로 했을 때 사람과 제일 유사하게 이렇게 부패 패턴이라든지 접근하는 곤충들이 비슷한 것이 이제 돼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이 작년에 이제 경찰 수사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했던 실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부패 단계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시 보면요. 자, 보면 이렇게 발이 들리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곤충들이 와서 이제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죽들은 되게 오래 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뼈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연수원에서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 조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뼈만 남으려고 하면 보통 뭐 1년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거는 계절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던 영상처럼 사체의 부패 단계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곤충의 접근 정도들을 보셨을 건데, 그걸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사체의 신성기나 부패기 때는 앞에 보시는 이런 파리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리들이 이제 파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시체를 먹진 않습니다. 돼지의 시체도 마찬가지고, 돼지의 사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란을 하죠. 그러니까 알이나 구더기를 낳게 되죠. 그러면 그 구더기들이 사람의 살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 구더기가 많으니까 그 구더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보시는 이런 딱정벌레들이 와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송장벌레인데요. 송장벌레들이 와서 구더기도 먹고요. 때로는 사체들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리보다 더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더기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계절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이제 자기가 다 먹거나 자기가 성장할 때 되면 번데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데기가 되면 사체에서 다 떠나게 돼요. 사체에서 떠날 때 보면 사체에 거의 가죽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죽이 남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시렁이라는 곤충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부패 단계를 우리 아까 5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각 부패 단계별로 오는 곤충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체에 모여드는 곤충들을 우리가 캐리언 인섹트, 사체곤충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체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 누굴까요? 예,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이에요. 보면 이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요? 예, 맞아요. 팽창 단계예요. 그래서 사체가 팽창하다 보니까 내장들도 이 가스 때문에 팽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팽창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장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 초기에는 여기 보면 파리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파리의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송장벌레라든지 대모송장벌레라든지 왕반날개, 개미도 오고요. 때로는 나비들도 오게 됩니다. 이런 반날개 종류들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체곤충들이 사체에 뭘 먹는지 섭식 대상에 따라서 시식자, 부식자, 혁식자 또는 안식자 이렇게 나눕니다. 시식자라고 하면 파리의 구더기처럼 사체 자체를 섭식하는 종류들을 우리가 시식자라고 하고, 부식자는 썩은 유기물을 섭취하는 곤충 정도를 시식자라고 하고, 또는 수시렁이처럼 피부를 먹는 곤충들은 혁식자 또는 이제 각막을 먹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안식자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사체곤충의 특성에 따라,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시식성 종군, 포식성 및 기생성 종군, 잡식성 종군, 외인성 종군, 사고성 종군 이렇게 5가지 또는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종류들은 사체가 어디에 유기되었는지 또는 또 사체가 그 장소에 어느 정도 놓여져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증거물로서 이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식성 종군은 사체를 직접 소변으로 이용을 하고 사체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중요한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파리 중에서는 다양한 파리들이 있는데 검정파리과, 칼리포리데라고 하는 검정파리과의 종류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6종의 검정파리과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16종만 사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송장벌레라든지 수시렁이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사체에 접근하는 시식성 종군입니다. 모양들을 보면 이렇게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모양을 보고 파리가 접근했는지, 아니면 수시렁이가 접근했는지, 아니면 송장벌레가 접근했는지. 그래서 곤충들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알아야지만 법의곤충학자들은 사후경과 시간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있는 구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식성 및 기생성 종군들 같은 경우는 사체를 직접적으로 먹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식성 곤충들을 포식하기도 하고 거기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날개라든지 송장벌레들이 있는데, 이런 종들은 사체를 식성 곤충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또 사체가 분해되는 속도들을 늦추는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들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 따라서 서식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사체가 놓인 것이, 예를 들면 숲이나 이런 데에 놓여 있으면 이런 곤충들이 오지만 발견이 되지만, 또는 물 속에서 유기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 종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사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또 아는데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식성 종군들 같은 경우, 반날개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파리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반날개 종류들은 사체에 놓인 시간들이 조금 2주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최근에 국외에서는 이런 반날개나 이런 종류들을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데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잡식성 종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브레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브레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